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더 하모니, 조화로운 인생, 제임스 아스레이 지음, 송택순 옮김, 엘도라도에서 나온 책이고요. 진정한 부를 이루는 5가지 절대 조건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은 2021년에 라이온 북스에서 재출간됐습니다. 조화로운 부의 조건이란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전, 관계, 정신, 육체, 영혼 등 인생을 이루는 5대 요소가 풍요로운 것을 말한다. 가 이 책의 핵심 주제인데요. 흔히 부를 돈과 동일시하지만 돈은 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부는 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진정한 부를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두 가지 성공에만 치우치는 순간적인 행복을 초월해서 인생 전반에 걸쳐 조화를 이루고 풍요를 이루어야 한다. 부의 5대 조건인 금전과 관계, 정신과 육체, 영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부유해질 수는 없다. 조화로운 부의 상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많은 돈이 굴러 들어오고 세상이 부자가 되는 일을 도와주려고 신나게 줄을 설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부를 완성시키는 5대 조건을 각각 소개하고 조화로운 부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자. 제가 프롤로그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려는 욕심은 버리라고 또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균형이란 이 세상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놀라운 완전체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것이 조화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시간에 책을 살펴보는 중요한 어떤 순서, 서론과 결론, 그리고 저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목차에 대해서 동영상을 이미 만들어서 올렸어요. 오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동영상 듣고 오시면 훨씬 더 내용이 와닿으실 겁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스튜디오 업나잇에서 조화로운 부 1편 검색하셔서 먼저 듣고 이 동영상 들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조화로운 부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두 번째 조건, 목차적으로요. 첫 번째 금전의 풍요를 넘어서 관계의 풍요 챕터에서 발췌독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더 수준 높은 자아를 만들어라. 책임감을 갖고 전진하라.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불평만 늘어놓거나 아니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든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지? 다음번에는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다음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 하고 자문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서도 사과를 하지 않거나 행동을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며 피해자를 자처한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우리 사장 탓이고, 환경 탓이고, 봉급 탓이고, 우리나라 정부 탓이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단기적으로는 외부를 탓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힘을 잃게 만들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계속해서 피해자 역할을 자처한다면 우주는 당신에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보내줄 것이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가오는 단어, 다가오는 어떤 문장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저에게 요즘 다가오는 핵심 단어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좀 더 흥미롭고 유익한데요. 계속해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미국의 교육 상담학자이자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의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인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신의학자에게 보내느라 엄청난 재산을 써야 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책임을 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책임을 지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높여 자신의 인생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자. 모든 것에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아닐 때조차도 책임을 지자. 이쯤 되면 인생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전적으로 책임을 질 때 더 큰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질 때 비로소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이며 어느 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아기를 품는 것은 남을 탓하는 것의 일종이며 에너지가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일이다. 종종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다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서도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커지면서 에너지 소모가 커지게 된다. 한 차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무게가 7kg인 아령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7kg짜리 아령을 주머니에 넣고서 직장에 나간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 그 아령 한번 진짜 들어보셨나요? 7kg면 꽤 상당한 무게입니다. 네. 복도를 지나갈 때면 벽에다 철커덕거릴 것이고 자리에 앉으면 의자에 덜컥 부딪힐 것이다. 또 앉았다 일어설 때 그것이 치마나 바지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한 망할 놈의 아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요구하며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이다. 주머니에 아령을 넣고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놓아라. 만약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비록 자신의 생각이 옳았을지라도 먼저 사과하라. 다시 한번요. 만약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비록 자신의 생각이 옳았을지라도 먼저 사과하라.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며 자신을 짓누르는 에너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용서하기를 꺼리는 것은 곧 독을 자기가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바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깬 바늘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쉽다.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나면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기도 진동을 내보내거나 용서의 편지를 써라. 다시 한번요.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기도 진동을 내보내거나 용서의 편지를 써라. 그렇다고 우편으로 보낼 필요까지는 없다.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라. 죄책감은 과거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과거는 죽어서 사라진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 따라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요. 따라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낸 다음 안 좋았던 기억은 지워라. 그 교훈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낸 다음 안 좋았던 기억은 지워라. 그 이상은 모두 방종이다. 에너지를 훔쳐가는 것들이나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들은 반드시 버릴 필요가 있다. 네, 말은 쉽지. 글은 그렇게 쓸 수 있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좋은 책은요. 그 한 페이지에서 3일을 머물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움이 되는 스튜디오 업나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지금 현재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당신이 놓아야 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가 옛사랑을 한탄하거나 자신에 대해 좋지 않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이별이나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후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 빨리 사랑했어야 했는데, 내가 느낀 것을 다 말했어야 했는데,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듯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그 사람에게 힘을 빼앗기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 에너지를 끊임없이 과거로 보내면서 과거 상황에 집착하면 현재를 운영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여류 소설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회고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보면 인도의 암자 지붕에서 그녀가 평화롭게 전 남편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와 자신을 용서하고 기쁨을 되찾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온다. 전 남편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이 소요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녀의 내면이 과거를 뒤로하고 전진하기로 결심할 뿐인데 그것은 개인의 힘이 성장하는 심오한 순간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완전한 에너지와 생기를 되찾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라. 네. 또 저는 그 밀양이란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그 밀양에서 그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스스로를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해방이 됐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 죽은 아이의 엄마, 그 용서를 해주겠다고 찾아왔던 그 피해자가 경악을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저자가 얘기했듯이 교훈을 바탕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 또한 책임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고 각자의 입장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올바른 행동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낸 다음, 그 다음 스스로를 위해서 안 좋았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역사의 틀을 바꿔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상황이 지금과 달라졌으면 하고 필사적으로 바랐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든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든 견디기 힘든 때 자아치료에 좋은 강력한 기법이 몇 가지 있다. 기대되시죠?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담은 에너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과거 힘들었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장면을 시각화하고 그때의 기분을 느끼고 지금 현재의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 두 팔로 자신의 양쪽 어깨를 감싸고 토닥거리면서 안심시키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때로 얼마든지 에너지를 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과거의 경험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고 과거 일어났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살짝 변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살 때 아버지가 당신 가족을 버렸던 때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떠난 것은 기정사실이므로 아버지를 머물게 하는 대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하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할 거란다. 또는 시련의 상처로 괴로워하던 때로 돌아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하라. 나는 단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야. 결코 당신이 싫어져서 헤어지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역사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 당시 들었으면 하고 바라던 위로의 말을 자신에게 건네므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라. 어떤 사실에 대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극적이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면 영혼의 한 조각만 잃을 뿐이다.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항상 그 안에서 뭔가 좋은 것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조화로운 시각이다.
조화로운 시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면 끔찍하게만 기억되던 과거의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결단력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고, 평생 직업을 찾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때의 이별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독립심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1등 부모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몇 년이 지나서야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 년이 지나도 큰 그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슬픈 일이네요. 네. 물론 조화로운 시각이 모든 상황을 간단하게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상황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깨닫게 해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음을 열고 그것을 탐구하고 깨달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체성의 계층구조 7단계. 1992년 7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70개국 출신의 과학자 1670명으로 구성된 뜻있는 과학자의 협회. 회원들은 세상에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이 기치에 다 같이 뜻을 모아 이 윤리를 내켜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정부, 국민들에게 스스로 변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명한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렇게 경고했다. 인간의 엄청난 불행을 피하고 이 행성 위에 있는 인간의 보금자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인간이 지구와 지상의 생명들을 돌보는 방법에 커다란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각성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의식의 전환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네. 나는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정체성의 계층구조 7단계를 고안해냈다. 의식 수준이 어느 단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세상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높은 단계일수록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7단계의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좋은 기회네요. 1단계는요, 개인 중심의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가장 낮고요. 다른 이성, 환경, 나라, 인종, 종교적 신념, 주변 사람, 주변 환경, 신경 거의 안 씁니다. 정말 이기주의자. 네, 2단계는요, 성별 중심의 가부장주의자입니다. 2단계는 자신과 성별이 같은 사람들은 동일시하고, 자신이 속한 성별 집단은 우월하게,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도 거기에 좀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여성은 그 반대 성향을 지니고요. 3단계는 윤리적 또는 인종적 존재입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존중하는데요. 오직 자신과 같은 인종 집단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백인 우월자 등, 흑인 우월자? 이런 말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인종 차별주의자가 여기에 속하겠죠. 동물이나 식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4단계는요, 국가적 또는 문화적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특정 집단으로 규정하는 유형인데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든 말든, 그러니까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랑은 무조건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5단계는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 성별, 인종, 성적 취향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6단계는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는 주의입니다. 사람, 동물, 곤충, 나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유형인데요. 또 이 유형은 살아있지 않는 물체는 그다지 중요하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7단계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7단계는 피라미드의 최상부로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근원이 같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라고 불리든 신이라고 불리든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우주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으며 모든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그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다. 사람, 자연,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자신의 의식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식의 변화로 원하는 삶을 끌어당겨라. 어느 누구도 정체성의 계층구조 7단계 중 단 하나의 범주에만 속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7단계 중 여러 성질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각 단계에는 또한 다양한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1단계에 속한다면 나는 모든 인간이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권리들을 당당하게 옹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이유로 열대 우림 속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즉각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혹은 기본적으로 1단계에 속하면서 최우선적인 대의는 같은 인간들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6단계에 속할 수도 있다. 이는 간디와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격을 받게 만든 자기 희생적인 종류의 시각이다.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에서 살아간다. 심지어 간디는 죽으면서 자신을 살해한 자를 용서하기까지 했다.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을 저격했던 죄수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했다. 만약 내가 국가적 또는 문화적 존재라면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미국이 최고야. 저자는 미국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야. 못된 나라들은 혼내주고 우리의 우월한 방식을 다른 나라들에게 가르쳐주자. 이러한 사고는 충실하고 헌신적인 애국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단순한 우월감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인생에 대한 보다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방식이 최고이거나 유일하다고 생각해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 정체성의 계층 구조에서 더 높은 단계를 추구함으로써 비전의 영역을 넓히고 인생 전체를 포용해야 한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원하는 관계를 창출하기가 더 쉬워지고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의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다.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뿐이다. 현재 있는 곳에서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의식과 인식이야말로 원하는 삶을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열쇠이다. 스스로 사랑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이다. 자기 자신과 완벽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완전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 계속해서 불완전한 무언가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원하는 파트너를 삶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보자. 목록은 현재 시점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의도 방아쇠와 관심 유지기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당신의 최근 관계, 그전의 관계, 그리고 훨씬 그전의 관계를 한번 회상해보라.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혹시 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를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나 일벌레만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당신의 무엇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는가?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 그런 성격적 결함을 반영하는가? 어떻게 해야 배우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나에게 상담을 해온 빌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그가 한 사람과 오랫동안 진지하게 만나지 못하고 늘 가벼운 연애만 해온 거짓말쟁이였음을 깨달았다. 또 낸시라는 친구는 매번 성질이 사납고 상처를 입은 사람만 사귀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지나치게 낭만적이어서 늘 바람을 맞거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곤 했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여성이 학대하는 남성을 찾습니다. 자아의 상처를 입은 사람만 신청하세요. 그 농담의 대상이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낸시는 아마 학대하는 파트너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느끼고 위로의 술잔을 기울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상대방을 미완성의 보석, 즉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데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구세주가 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다.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내면 왜 현재의 파트너와 함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네, 지금 현재의 파트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단지 생각에만 그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자신의 진동을 높여야만 높은 주파수를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훌륭하고 낭만적인 관계를 끌어당기려고 할수록 잠재적인 마찰과 의견 차이와 혼동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최고의 관계에 도달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견뎌내야만 한다. 완전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자신이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되어라.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란 얘기죠.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낭만적인 사랑이라면 낭만적인 사람이 되어라. 몸매가 좋은 사람을 원한다면 헬스클럽에 가라. 자비로운 파트너를 원한다면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대단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을 원한다면 유머 감각을 길러라. 충직하고 진정한 친구들을 원한다면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먼저 사랑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이원론적인 우주를 인정하라.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 월트 휘트먼은 나는 나 자신과 모순된다. 나는 커다랗고 다수를 포함한다는 말을 했다. 자기 자신과 모순된다는 논리는 이원론적인 우주를 포용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또 여러 명과 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한 명의 애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공원에 있는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용기를 잃고 쪼르르 되돌아오는 것이다. 희망을 품고 내 심장이 시키는 곳으로 조금씩 다가가지만 그럴수록 위험과 불확실성을 느끼고 용기도 점점 사라진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갈망하다가도 어느샌가 혼자 있기를 갈망한다. 평생 독신으로 사는 느낌이 보기보다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즐기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슬프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이 이원론적인 우주에서 혼자 있는 것은 자유롭고 흥분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제한되고 재미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낭만적인 관계를 맺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환경에서든 상황에서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경우에는 2000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내 사업의 일대 전환이 되었다. 그녀와 나는 훌륭한 사업 파트너였지만 당시 나는 애인으로서 내 스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생이나 사업의 모든 세부사항을 한 사람에게 쏟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다. 인생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감정은 오르며 주변 사람들에 의해 진동을 올리거나 내리게 된다.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은 자신의 진동 에너지를 매우 높게 올리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은 직업에서 커다란 변모를 겪거나 과거의 똑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성장하는 쪽이 상대방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둘의 에너지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계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때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함께 유지된다. 영혼의 법칙은 더 많이 표현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관계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감사와 만족을 실천해야 한다. 무언가에 대해 감사하면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된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보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관계에 대해 감사하면 그 관계 역시 가치가 늘어난다. 반대로 어떤 관계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불만과 죽음을 향해 움직인다. 굉장한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들죠. 인생은 관계의 품질로 측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연인과의 낭만적인 관계만큼 귀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강연을 나가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당분간은 일에 전념하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겁니다. 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아내와 휴가를 갈 겁니다. 이상을 받고 나면 꼭 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마법의 탄환을 성취하거나 얻은 후에 실천할 행동을 이야기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배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고?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그런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스스로 변하기 전까지는 마법처럼 변하지 않는다.
깨달음 전에 땔감을 준비하고 물을 날라라. 깨달음 후에도 땔감을 준비하고 물을 날라라. 선불교의 이 격언은 성공과 행복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부유함까지도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인생은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기적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목표를 향해 여전히 땔감을 준비하고 물을 날라야 하는 것이다. 열심히 준비해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달성했을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재미를 깨달을 수 있다. 성공할 때까지,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 자녀, 배우자, 회사 직원들, 고객,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작은 일부터 행동에 옮겨라. 인생의 품질은 관계의 품질로 측정할 수 있다. 현재 인간관계는 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고품질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기적인 게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또래 집단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기. 당신이 확장하고 성장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당신이 위대해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 안정을 중시하고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현재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신과 다른 일을 하고 당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방해가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래 집단이 변화해야 한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습관과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렵다. 하지만 구식 생활 방식과 친구들과의 무의미한 활동들을 버리기 전에는 결코 더 좋고 새로운 인생이 인생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10년 전 나는 함께 지냈던 친구들보다 더 많이 성장했었다. 당신아는 마음속으로 내가 바뀔 필요가 없는 이유와 내가 그들과 계속 어울려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지어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기로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에너지에는 독성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 나는 집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품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쉽지 않았지만 그때의 결심을 결코 후회해 본 적은 없다.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꿈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그들은 내가 변화해가는 것과 내가 지향하는 것에 보탬이 되었다. 나는 사람들과 사귀는 시간을 더 현명하게 투자했고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고품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크게 사고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둬라. 같은 성품과 성취를 열망하는 사람들, 사고와 목표와 조화로운 진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인간관계는 유전보다 더 중요하다. 당신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꿈을 공유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고 투덜거린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에너지 흡혈귀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명의 피, 즉 에너지를 빨아먹기 때문이다. 그들은 송곳니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면서 되지 않는 일, 완전하지 않은 것, 없는 것 따위에 대해 불평을 한다. 그런 사람들과 회의를 하러 들어가면 언제나 진이 빠지고 녹초가 되어 나오게 된다. 당신이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보려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살펴보라. 그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형편이 넉넉한가? 돈이 많은가? 아니면 항상 빈털터리 신세를 한탄하는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가? 독신이라면 행복하고 알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인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면 당신은 그들보다 5배는 더 건강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당신이라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겠는가? 멘토를 찾아라. 성서에는 뜻이 맞는 사람이 2~3명 모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쓰여 있다.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여러 사람이 모이면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에너지와 혁신을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모임은 공식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거나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목표를 가속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멘토가 있었다. 가령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대표팀에서 제외됐을 당시 그에게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도와주겠다고 말해준 코치가 없었다면 지금의 마이클 조던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멘토는 자신보다 10걸음 내지 20걸음 앞서간 사람들로 삼는 것이 좋다.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수준의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면 한층 더 성숙해진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배울 만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네, 제임스 아서레이가 지은 조화로운 인생, 진정한 부를 이루는 5가지 절대 조건 중 관계의 풍요 중에서 발췌독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챕터들도 발췌독으로 좀 더 읽을 계획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권유해드려요. 시간이 없다 하면 듣는 것도 독서거든요. 스튜디오 업라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생각나는 분 있으면 공유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힘이 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업라인이었습니다.